긴급 속보입니다. 한국 선원들과 선박이 태국만 한복판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선원 16명 전원이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5시간 뒤 협박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선원들이 바닥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안에 5천만 달러를 보내라. 안 주면 한 명씩 바다에 던진다. 영상에는 해적 두목의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박에는 삼성 반도체 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HBM사 적층 장비. 세계에서 한국만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중국이 10년을 투자하고도 실패했습니다. 장비를 뺏기면 한국 반도체 패권이 끝납니다. 한국 정부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07 특임단이 즉시 투입됐습니다. 1400km 밖 태국만으로 침투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선원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707 부대의 작전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707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긴박했던 그날의 현장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는 방콕 호텔에서 TV를 보다가 속보를 접했습니다. 한국 화물선이 납치됐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CNN에서 동남아 군사 분야를 22년째 취재하고 있죠. 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웬만큼 다 봐왔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도 취재했고 아덴만 작전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미국 네이비실의 구출 작전까지 직접 목격한 터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속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구출 작전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에 집중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해군은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아시아 해양 강국 순위를 물으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1등이고 중국 해군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인도와 호주가 3, 4위를 다투죠. 한국은 순위에 없었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K-팝과 드라마가 먼저였습니다. 삼성 핸드폰이나 현대 자동차가 그 다음이었죠. 군사력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소속 동료 데이빗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시아 해양 안보를 20년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죠. 한국이 직접 구출 작전을 준비한다던데. 그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400km야. 걔네 군함이 거기까지 가본 적이나 있겠어? K-팝이나 잘하는 나라지. 실전은 무리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뒤 협박 영상이 공개돼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고 뒤로 무릎 꿇은 선원 16명이 보였죠. 전부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남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5천만 달러를 보내라. 안 주면 한 명씩 바다에 던진다. 화면 속 타이머가 72시간을 찍고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해적 두목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라자크. 태국만 해적단을 10년째 이끌며 23척을 납치하고 단 한 번도 검거된 적 없는 자였죠. 동남아 각국 정부도 손을 못 대는 최악의 해적 두목이었습니다. 도청된 무전에서 라자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군대가 온다고? 겁쟁이들이야. 돈 보내고 집에서 울고 있을걸. K-팝밖에 모르는 놈들이 총을 쏘겠어. 저런 자가 한국인 16명의 목숨을 쥐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화물 목록을 확인해보니 HBM사 적층 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만 만들 수 있는 반도체 핵심 기술이었죠. 중국이 10년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장비였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반도체 패권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협상을 시도했지만 라자크가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그가 새 영상을 올려서 요구 금액을 2배로 올렸죠. 첫 번째 협상이 실패하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뉴스에서 가족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선장 김태우 씨의 아내가 카메라 앞에 섰죠. 2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습니까? 출항 전날 밤이었어요. 저녁 뭐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된장찌개 끓여 먹었다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7살짜리 딸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졸업식 때 손잡고 입장해준다고 했어요. 졸업식이 언제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기자가 말을 잇지 못했죠.
아빠가 새 운동화 사줬어요. 현관에 꺼내놨어요. 왜? 아빠 오면 바로 보여주려고요. 카메라가 현관을 비추자 작은 흰색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끈이 풀리지 않게 예쁘게 묶여 있었죠. 매일 아침 유진이가 꺼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아빠 오면 바로 신겨주려고 문이 열리면 아빠가 들어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화면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운동화를 꺼내놓고 열리지 않는 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본의 협조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단독으로 1400km 밖에서 작전을 펼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제가 무엇을 목격하게 될지. 무장 해적 24명을 상대로 707은 고작 12명이었습니다. 2대1 열세였죠. 그런데 그들은 1400km를 날아와 야간에 침투했습니다. 14분 만에 작전을 끝냈고 해적 24명을 전원 제압했습니다. 선원 16명 전원을 구출했죠. 아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협박 영상이 올라왔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자크가 직접 카메라 앞에 나타나 손가락을 흔들었죠. 한국 정부, 듣고 있나? 시간이 없어. 48시간으로 줄인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가 손짓하자 부하가 선원 한 명을 끌고 왔습니다.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왔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코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자크가 권총을 꺼내 무릎에 겨눴죠.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로 쏜다. 선원이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라자크가 웃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죠. 한국 군대가 온다고? 미군 뒤에 숨어서 밥이나 먹는 애들이 뭘 하겠어. 돈이나 보내. 그게 니들 수준이야. 영상이 끊겼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런 자가 한국인 16명의 목숨을 쥐고 놀고 있었죠. 저는 한국 측 소식통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모릅니다. 발표가 없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했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국제공조를 요청하거나 성명이라도 내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었고 뭔가 숨기고 있었죠. 그때 이상한 정보가 포착됐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동남아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방콕행 비행기에 사업가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권에는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목 근육이 붉어져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이건 서류 만지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호치민행에도 관광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낭을 메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군인 특유의 보폭이었죠. 싱가포르행도 뒤져보니 선원 복장의 남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707이었죠. 확신했습니다. 전부 다른 항공편에 전부 다른 여권이었습니다. 분산 침투라는 교과서적인 방식이었죠. 한국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국 해군이 경고를 보내왔죠. 이 해역에서 일방적 군사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 위성사진을 열어보니 중국 구축함 2척이 인근 해역에 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도 영해 통과 48시간 지연을 통보해왔죠.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라자크가 다시 나타났죠. 시간을 바꾼다. 24시간. 24시간 안에 돈이 안 오면 1명 죽인다. 그가 김태우 선장을 끌어내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이 사람부터 시작이야. 영상이 끊겼죠. 48시간이 24시간으로 줄었고 선장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관에 놓인 흰색 운동화가 떠올랐죠. 아빠 오면 바로 신겨주려고 꺼내놓은 아이. 졸업식이 3일 뒤였습니다. 그날 밤 9시에 저는 방콕 외곽의 한 창고 앞에 있었습니다. 소식통이 알려준 위치였죠. 어둠 속에서 검은 벤 세대가 멈춰섰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12명이 내렸죠.
전부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707이었죠. 분산 침투한 대원들이 한 장소에 집결한 겁니다. 그들은 서로 악수도 인사도 없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뒤 다시 나왔을 때 복장이 바뀌어 있었죠. 검은 전투복에 방탄조끼를 입고 소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탄창을 확인하고 장전 상태를 체크했죠. 야간 투시경을 머리에 올리고 통신 장비를 귀에 꽂았습니다. 한 명이 동료의 등에 붙은 먼지를 털어줬죠. 말없이. 완벽한 전투 태세였습니다. 대원들이 트럭에 올라타 항구로 향했습니다. 문사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정이 되기 전에 출항해야 했습니다. 저는 데이빗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07이 집결했어. 지금 항구로 이동 중이야. 설마 진짜 가는 거야? 가고 있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저건 자살 행위야. 생존 확률이 40%도 안 돼.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707은 출항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고 가족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죠. 그래도 갔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했으니까요. 한국인 16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문사남이 태국만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함장의 특별 허가를 받고 브릿지에 타고 있었죠. 새벽 2시였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칠흑처럼 검어서 수평선조차 구분이 안 됐죠. 손을 뻗으면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의 완벽한 암흑이었습니다. 작전하기엔 최적의 조건이었죠. 707 선발대 8명이 고무보트 2척에 나눠 탔습니다. 검은 잠수복 차림에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르고 장비를 점검했죠. 소총을 확인하고 탄창을 챙겼습니다. 수류탄과 섬광탄을 허리춤에 찼고 야간 투시경을 머리에 올렸죠. 목표는 본선이 아니라 500m 떨어진 보급선이었습니다. 해적 4명이 타고 있었고 무전 중계 장비도 실려 있었죠. 이걸 먼저 끊어야 본선 기습이 가능했습니다. 작전의 첫 단추였죠.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고무보트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파도가 높았고 바람이 거셌죠. 염분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고무보트가 심하게 출렁거렸습니다. 파도가 배전을 넘어와 옷이 젖었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죠. 이빨이 부딪혔지만 대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를 저으며 소리 없이 접근했죠. 엔진을 끄고 오직 팔 힘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소리를 내면 끝이었죠. 그때 탐조등 불빛이 스쳐갔습니다. 본선에서 비추는 불빛이었죠. 대원들이 일제히 엎드렸고 고무보트가 파도에 가려졌습니다. 숨을 멈췄죠. 1초, 2초, 3초. 불빛이 머리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4초, 5초. 불빛이 멀어졌죠. 가까스로 피한 겁니다. 한 명이라도 보였으면 작전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10분 뒤 보급선 옆에 도착했습니다. 선체가 검은 그림자처럼 솟아있었고 녹슨 철판 냄새가 코를 찔렀죠.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배였습니다. 대원 2명이 밧줄을 던져 갈고리가 난간에 걸렸죠. 밧줄을 타고 올라가 3초 만에 갑판에 착지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죠. 고양이처럼 움직였습니다. 갑판에 해적 1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고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죠. 그자가 뭔가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대원이 뒤에서 덮쳐 입을 막고 목을 조였죠. 발버둥을 쳤지만 3초 만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리 없이 쓰러졌죠. 나머지 3명은 선실에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술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카드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돈 걸고 도박하는 중이었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죠. 문 앞에 대원 4명이 서서 손가락으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셋, 둘, 하나. 문이 열리고 섬광탄이 터졌죠. 눈부신 빛이 선실을 가득 채웠고 해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대원들이 돌입해 3초 만에 끝냈죠. 4명 전원 제압에 부상자 없음.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대원들이 선실을 수색하며 서랍을 열고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태블릿 하나가 발견됐죠. 전원을 켜자 화면에 본선 내부 구조도가 떠 있었습니다. 인질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고 기관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배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정보였죠. 이걸 몰랐으면 배 전체를 뒤져야 했을 겁니다. 무전이 문사남으로 나갔습니다.
보급선 확보. 해적 4명 제압. 인질 위치 확인 완료. 두 번째 승리였죠.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선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갑판 조명이 환하게 켜졌죠. 해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자크가 무전을 쳤죠. 보급선 응답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야, 왜 대답이 없어? 3초간 침묵이 흘렀죠. 뭔가 이상해. 전원 경계 태세. 본선 갑판에 해적들이 쏟아져 나왔고 10명이 넘었습니다. 총을 들고 사방을 살피며 탐조등이 바다를 훑기 시작했죠. 기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전이 끊겼습니다. 잡음만 흘렀고 주파수를 바꿔봤지만 안 됐죠. 문사남과 연락이 안 됐습니다. 중국 측에서 전파 방해를 시작한 것이었죠. 10분간 완전히 고립됐고 대원들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아무 지원도 없이 명치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무전이 복구됐습니다. 707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계획 변경. 새벽 4시 정면 강습. 준비 시간 90분. 기습이 안 되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단이 내려졌죠. 대원들이 장비를 재점검했습니다. 탄창을 확인하고 수류탄을 챙기고 야간 투시경을 조정했죠. 90분 동안 파도에 흔들리며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몸을 때렸고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죠. 체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죠.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움켜쥐고 목표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현관에 놓인 운동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가 매일 아침 운동화를 꺼내놓고 있었죠. 문이 열리면 아빠가 들어올 거라고 믿으면서. 졸업식이 이틀 뒤였습니다. 실패하면 안 됐죠. 저 배 안에 16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개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 4시가 다가왔습니다. 대원들이 고무보트에 다시 올라타 본선을 향해 출발했죠. 어둠 속에서 12명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운명의 14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8분이었습니다. 저는 문산암 브릿지에서 통신 채널을 열고 있었죠. 작전 상황이 실시간으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고 손에 땀이 차올랐죠. 눈앞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707 대원 12명이 2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알파팀 6명은 선수 방향으로 접근했고 브라보팀 6명은 선미 방향으로 접근했죠. 고무보트가 소리 없이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망원경으로 신성호를 바라봤습니다. 거리 800m였죠. 어둠 속에서 배의 윤곽이 보였고 갑판 위에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총을 들고 순찰 중이었고 10명이 넘었죠. 탐조등이 바다를 훑고 있었습니다. 경계 태세가 단단했죠. 4시 12분에 알파팀이 먼저 선체에 도착했습니다. 밧줄을 던져 갈고리가 난간에 걸렸죠.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 3초 만에 갑판에 착지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갑판에 해적 3명이 순찰 중이었습니다. 한 명은 선수 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2명은 중앙에서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방심하고 있었고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저격수가 조준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낮은 총성이 3번 울렸죠. 3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2초 만에 비명도 없이 제압된 겁니다. 브라보팀이 선미로 올라갔습니다. 해적 2명이 난간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등 뒤가 노출돼 있었죠. 소음기 장착 권총이 2발 울렸고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갑판 확보. 5명 제압. 남은 해적 19명. 아군 부상자 없음.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겁니다. 그때 선실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해적 4명이 총을 들고 쏟아져 나왔죠. 침입자다. 고함이 터지고 총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교전이 시작됐죠. 대원들이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컨테이너 뒤, 난간 뒤, 구명보트 뒤. 총알이 쇠를 때리는 소리가 울렸고 불꽃이 튀었죠. 귀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눈부신 빛이 갑판을 뒤덮었고 굉음이 울렸죠. 해적들이 눈을 가린 틈에 대원 둘이 돌진했습니다. 15초간의 교전 끝에 해적 4명이 제압됐고 아군 부상자는 없었죠.
알파팀이 선교로 진입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섰죠.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해적 3명이 저항 중이었습니다. 문이 발로 걷어차여지고 수류탄이 던져졌죠. 폭음이 울리고 연기가 자욱해졌습니다. 대원들이 돌입해 3명을 제압했고 선교가 확보됐죠. 그 사이 선원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창고에 5명이 갇혀 있었고 손이 뒤로 묶여 있었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이었죠. 대원이 밧줄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한국군입니다. 안전합니다. 선원들 눈에 눈물이 고였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은 해적은 12명이었습니다. 전부 기관실에 인질과 함께 있었죠. 배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죠. 브라보팀이 기관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었고 두껍고 단단했으며 잠겨 있었죠. 안에서 라자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면 인질부터 죽인다. 대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죠. 침묵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때 알파팀이 다른 입구를 찾았습니다. 환기구였죠.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크기였고 좁고 위험했습니다. 안이 안 보였고 어디로 연결되는지도 확실치 않았죠. 하지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대원 2명이 몸을 집어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3분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시간이었죠. 무전기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환기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신호가 왔습니다. 준비 완료. 짧은 2마디였죠. 동시 진입이었습니다. 브라보팀이 폭약을 설치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3, 2, 1. 철문이 폭파되며 굉음이 울렸습니다. 파편이 튀었고 연기가 자욱해졌죠. 동시에 환기구에서 대원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기관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총성이 울렸죠. 비명이 터지고 해적들이 쓰러졌습니다. 대원들이 밀고 들어가며 선원들을 엄호했죠. 32초 만에 해적 10명이 제압됐고 선원 11명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라자크가 없었습니다. 두목 없음. 무전이 울렸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종실 확인.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원 2명이 계단을 뛰어올랐죠. 철제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잠겨 있었습니다. 총으로 경첩을 쏘고 발로 걷어차자 문이 안으로 쓰러졌죠. 라자크가 안에 있었습니다. 권총을 들고 있었고 옆에 김태호 선장이 있었죠. 목에 팔이 감겨 있었습니다. 인질이었죠. 움직이면 쏜다. 라자크가 소리쳤습니다. 총구가 선장의 관자놀이에 닿아 있었죠. 물러서. 당장 물러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여유는 사라지고 공포가 묻어 있었죠. 대원이 멈췄습니다. 조준경 너머로 라자크의 얼굴이 보였고 거리는 2미터였죠. 선장의 눈이 보였습니다.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희망도 있었죠. 딸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라자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10년간 동남아를 공포에 떨게 한 자가 벌벌 떨고 있었죠. 대원이 천천히 총을 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알았다. 내려놓겠다. 목소리가 차분했죠. 라자크의 시선이 총으로 향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 순간 다른 대원이 측면에서 움직였습니다. 라자크가 눈치채지 못한 사각지대였죠.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소음기에서 낮은 총성이 울렸죠. 한 발이 라자크의 손목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쇳소리를 냈죠. 라자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장이 몸을 비틀어 라자크의 팔에서 빠져나왔죠. 대원이 달려들어 라자크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얼굴이 철판에 부딪혔고 팔이 뒤로 꺾였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타겟 확보. 무전이 나갔죠. 끝이었습니다. 라자크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으로 중얼거렸죠. 불가능해. 한국군이. 어떻게? 그의 눈이 떨리고 있었고 아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지가 젖어 있었죠. 10년간 동남아를 공포에 떨게 한 자가 오줌을 지리며 끌려가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선장이 풀려났습니다. 밧줄이 잘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대원이 부축해야 했습니다. 선장이 대원에게 물었죠. 한국에서 온 겁니까? 707입니다. 선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니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선장이 무릎을 꿇었고 울음이 터졌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며칠간 참았던 공포와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현관에 놓인 운동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오면 바로 신겨주려고 꺼내놓은 아이. 내일이 졸업식이었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죠. 손잡고 입장하겠다던 그 약속. 돌입 시작부터 14분이 걸렸습니다. 해적 24명 전원 제압. 선원 16명 전원 구출. 707 사상자 0명. 해냈습니다. 그때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적 회속정 3척 접근 중. 예상 도착 12분. 해적 잔당으로 추정.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회속정 3척이 수평선 너머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해적 잔당이었고 예상 도착 시간은 12분이었죠. 선원들은 선실로 대피했지만 707 대원들은 아직 갑판 위에서 경계를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총구가 어둠을 향해 겨눠져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14분간 싸웠지만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고무보트로 철수한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12명이 갑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고 소금기가 입술에 닿았죠. 고무보트에 올라타자마자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전속력으로 문산함을 향해 달렸죠. 뒤를 돌아보니 쾌속정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800m, 600m, 500m로 좁혀지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땀이 차올랐고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죠.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선두 쾌속정에서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휘파람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죠.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켓이 신성우엽 바다에 떨어지며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죠. 파편이 튀었고 물보라가 갑판까지 날아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것이었죠. 조금만 더 왼쪽이었으면 직격이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두 번째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이번엔 고무보트를 향해 날아왔죠. 대원들이 몸을 낮췄습니다. 로켓이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 10m 앞 바다에 떨어졌죠. 물기둥이 솟아올랐고 파도가 고무보트를 뒤흔들었습니다. 한 명이 배전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죠. 그때 문산함 한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굉음이 바다 전체를 뒤흔들었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죠. 선두 쾌속정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덩이가 피어올랐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쾌속정이 두 동강나며 바다로 가라앉았고 해적들의 비명이 파도 소리에 묻혔죠. 불길이 수면 위에서 잠시 타오르다 꺼졌습니다. 나머지 두 척이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주하려는 것이었죠. 문산함이 추격을 시작했고 두 번째 한포 사격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또 한 척이 정통으로 맞아 기울어지더니 엔진에서 불이 붙었죠.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섰습니다. 마지막 한 척은 전속력으로 어둠 속으로 도망쳤죠. 추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인질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쾌속정 두 척 격침에 한 척 도주. 아군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었죠. 새벽 5시 47분에 707 전원이 문산함에 복귀했습니다. 갑판에 발을 딛는 순간 함장이 다가와 거수 경례를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지휘관이 경례를 받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환호도 축하도 악수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조용히 함내로 들어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도를 걸어 사라졌죠. 방금 전까지 총알이 빗발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브릿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고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손이 떨려서 불을 붙이는데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면서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돌입 시작부터 완료까지 14분. 해적 24명 전원 제압. 선원 16명 전원 구출. 아군 사상자 0명. 숫자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죠. 일본 해상자위대의 평균 인질 구출 시간은 47분입니다. 중국 해군 특수부대는 52분이죠. 707은 14분이었고 일본보다 3배 이상 빨랐습니다. 부상자 한 명 없이 완벽하게 끝낸 것이었죠. 저는 22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습니다. K-팝과 드라마만 떠올렸고 군사력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미군 뒤에 숨어있는 나라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고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부끄러웠죠. 그들은 이미 세계 최정예 수준이었습니다. 함내 식당에서 707 대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라면을 먹으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죠. 14분 전까지 총을 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었죠. 저런 사람들이 한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태국만에서 자국민 전원 구출. 해적 두목 생포, 인질 16명 무사 귀환. 전 세계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죠. 중국 외교부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작전 전에 그렇게 강하게 경고했던 그들이 공식 성명 하나 내지 못했죠. 코앞에서 당하고도 항의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오후 부산항이었습니다. 문사남이 입항하자 부두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죠. 가족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은 사람도 있었고 밤새 잠을 못 잔 얼굴도 보였죠.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무사 귀환을 환영합니다. 함성이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선원들이 한 명씩 트랩을 밟으며 내려왔습니다. 16명 전원이었죠. 김태우 선장이 맨 앞에 있었고 얼굴에 멍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발로 당당하게 걷고 있었죠.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장이 부두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눈이 바빴죠. 인파 사이를 훑고 또 훑었습니다. 초조한 표정이었죠. 아빠! 작은 목소리가 인파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7살짜리 딸 유진이가 달려오고 있었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운동화였죠. 현관에 놓여있던 운동화. 아빠 오면 바로 신겨주려고 매일 아침 꺼내놓았던 운동화. 유진이가 직접 신고 달려온 겁니다.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죠. 선장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딸이 품으로 뛰어들었죠. 작은 몸이 아빠 품에 안겼고 선장이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눈을 감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딸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죠. 며칠 동안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아빠 왜 울어? 딸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안 울어. 울잖아. 아빠 눈에 뭐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는데? 먼지. 딸이 작은 손으로 아빠 눈을 후후 불어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선장이 웃으면서 또 눈물을 흘렸죠. 응. 이제 괜찮아. 아이가 아빠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졸업식이 내일이야. 알아. 손잡고 입장하기로 했잖아. 그랬지. 진짜 갈 거지? 갈게. 꼭 갈게. 선장의 목소리가 떨렸죠. 약속이야. 응. 약속이야. 딸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선장이 자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두 번 다시 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죠. 선장이 일어나 아내를 말없이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꽉 안고만 있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들썩였죠. 미안해. 걱정 끼쳐서. 선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살아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그냥 살아있으면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고 형이 동생 등을 두드렸죠.
어머니가 아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쓰다듬었습니다.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였고 부두 전체가 눈물바다였죠. 맘먹었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배에서 먹었어요. 뭘 먹었는데? 라면이요. 라면만 먹었어? 네. 집에 가서 엄마가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해주세요. 그래. 된장찌개 끓여줄게. 고기도 넣어서.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들이 어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 왔잖아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707이 만든 기적이었죠. 16개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16개의 집에 다시 불이 켜졌죠.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707은 여기 없었죠. 환호를 받는 사람은 선원들이었습니다. 707은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죠. 다음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쉴 수 없었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싸우는 게 아니었죠.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묵묵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태국만을 찾았죠. 그날 작전이 벌어졌던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파도만 출렁거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죠. 햇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갈매기가 울면서 날아갔죠. 3개월 전 총성이 울렸던 그 바다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무전소리와 총성, 비명, 그리고 타겟 확보라는 짧은 보고. 14분 동안 벌어진 일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죠.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선명하게 보였죠. 라자크는 태국 교도소에 수감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간 동남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자였죠. 23척을 털고 한 번도 검거된 적 없던 자가 707에게 14분 만에 잡혔습니다.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끌려가던 그 모습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그렇게 큰 소리치던 자의 최후였습니다. 한국 군대를 깔보던 대가였죠. 선장 김태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딸 유진이의 졸업식에 갔고 손을 잡고 입장했죠. 흰색 운동화가 햇빛에 빛났고 아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2번 다시 놓지 않겠다는 듯이 현관에 꺼내놓았던 그 운동화가 마침내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선장도 웃고 있었죠. 707이 지켜낸 약속이었습니다. 중국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전에 그렇게 경고했던 그들이 공식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침묵했죠. 코앞에서 당하고도 항의조차 못한 겁니다. 그날 이후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더 이상 미국 뒤에 숨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바다를 취재해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중국 해군이 그 다음이라고 믿었죠. 한국은 순위에 넣어본 적도 없었고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죠. 22년간의 확신이 14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707은 14분 만에 작전을 끝냈습니다. 해적 24명을 전원 제압하고 인질 16명을 전원 구출했죠. 아군 사상자 0명. 일본보다 3배 빨랐고 중국보다 4배 빨랐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만든 실력이었죠. 수천 번의 훈련과 수만 번의 반복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707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고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죠. 영웅으로 불리지도 훈장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죠. 또 다른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리지도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직접 봤죠. 14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해냈는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때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한국인 사업가 3명이 실종됐다. 납치로 추정된다. 아마 707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것이었죠.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위험에 처한 곳이라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갔죠.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 전쟁이죠.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어둠 속에서 끝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는 싸우고 있죠. 그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7 특임단. 이름 없는 영웅들이죠. 그들은 1400km를 날아갔습니다. 14분 만에 임무를 완수했죠. 16명의 목숨을 구하고 16개의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환호도 받지 않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현관에 운동화를 꺼내놓고 기다리던 아이. 그 아이가 졸업식 날 아빠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707이 만든 기적이었죠. 그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그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서 있죠. 그들 덕분에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 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희생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한국 화이팅을 남겨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